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빠르게 풀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통화량은 35조 원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고용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6월 실업자와 실업률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분주합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등 모든 대안을 놓고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유세 부담을 늘린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세금 폭탄을 떠안을 수 없다며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계와 기업의 신용 공급이 늘며 지난 5월 시중 통화량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통화량은 3,053조 9천억 원으로 4월 통화량보다 35조 4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입니다. 주체조별로 살펴보면 가계, 비영리 단체에서 15조 1천억 원, 기업에서 14조 6천억 원, 기타 금융기관에서 7조 원씩 통화량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통화량에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 또 수시 입출금식 예금 외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고용시장 충격으로 이어지며 6월 취업자 수가 35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실업자와 실업률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6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 2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3월, 4월, 5월에 이어 4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4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 축은 디지털 뉴딜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 2025년까지 추가 경정 예산 58조 원을 투자해 디지털 역량을 모든 산업 분야로 확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 중 디지털 뉴딜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민관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2020년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조 4천억 원, 그리고 2025년까지 총 58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 5개가 대표 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은 데이터댐입니다. 데이터댐은 정밀도로 지도, 안전 취약 시설물 관리 정보 등 공공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 데이터 14만 2천 개를 전면 개방합니다. 또 정부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국가망을 5G로 전환하는 등 지능형 정부 구축이 시작됩니다.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는 등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도 구축됩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매년 3개씩 총 18개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도로, 철도 등 기반 시설에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안전한 국토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속도감 있게 사업을 이행하고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서울경제TV 하겠습니다. 윤다입니다. 디지털 뉴딜로 당면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 해법을 찾기 위해 오늘부터 국토부와 기재부,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가 실무기획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묶여있던 서울의 그린벨트가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오늘 주택 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가 머리를 맞댄 겁니다.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 주변 유휴부지와 국가시설부지 등 신규 택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무기획단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조직해 기존 안건을 구체화하고 신규 과제 발굴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안건이 구체화되는 대로 주택 공급 확대 TF를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사실상 강남권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비록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강남권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준다면 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다주택자 세제 강화가 포함된 710 대책이 발표된 후로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를 월세나 또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늘어나게 된 집주인들이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세 물건이 귀해지고 있습니다.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며 전세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전세값은 710 대책 발표 이전까지 5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지나치게 월세를 높게 받지 못하게 한 전월세 전환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제도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만큼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만나 이 부동산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김 장관은 710 대책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했고, 여당은 확실한 공급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설석영 기자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 부동산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당정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과 617, 710 대책의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며 임대차 3법과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포함한 주택 관련 법령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위 위원들이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주택시장 안정은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가장 큰 당면 과제라며 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응천 국토위 민주당 간사도 집값 안정화의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있다며 710 부동산 대책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규제를 정성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 등 공급주택 32만 호를 포함해 77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 호를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에서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 송파, 또 용산구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부동산 실거래에 대해 474건을 조사한 결과 이상 거래로 66건을 추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66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요청 등 정밀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용산은 용산 정비창 사업, 강남과 송파는 잠실 마이스 사업과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에 따라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 조달 증빙 자료, 금융거래 확인서 등 소명 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사항 확인 시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청소년 안마의자의 키 성장과 집중력, 또 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바디프렌드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바디프렌드에 대해 광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 원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바디프렌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 제품을 출시하고 8개월 동안 키 성장, 뇌피로 회복 속도 8.8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홈페이지 광고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 결과 바디프렌드는 키 성장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등을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정위는 바디프렌드가 뇌피로 회복의 근거로 제시한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고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규모의 소비 촉진 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지난 12일, 17일간의 여정을 마쳤는데요. 박영선 장관은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직접 동행세일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행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7개 정부 부처 그리고 민간이 함께 범국민적으로 참여를 해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려내자는 노력, 즉 수백만 국민들의 날갯짓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 소비와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동행세일 시작 전주보다 일평균 약 11% 늘었고 방문객도 12% 증가했습니다. 또 동행세일 기획상품은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등에서 약 2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비 흐름의 척도가 되는 지표인 신용, 체크카드 국내 승인액은 총 38조 2,524억 원으로 집계돼 작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부는 긴급 재난지원금 이후 내수 활성화를 이어가는 성격으로 행사를 계획했고 철저한 방역 속에 K-팝, 라이브 커머스 등을 접목한 K-세일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동행세일을 통해 그간 진행한 소상공인 1.0 프로젝트를 넘어 2.0 프로젝트를 시작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QR코드, 온라인 비대면 판매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번 동행세일을 계기로 해서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자영업자들의 디지털화, 스마트화에 방점이 찍힐 것이다. 끝으로 오는 12월에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소상공인을 위한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내수 활성화 고리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부동산 전문 자산 운용사인 마스턴 투자운용은 오늘 간담회를 열고 해외 공모리츠 상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는 8월 상장 예정인 마스턴 프리미어 1호는 프랑스 등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해외 공모리츠입니다. 투자 대상 중 하나인 프랑스 파리 크리스탈 오피스에서는 현재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PwC를 비롯한 우량 기업이 임차해 있습니다. 조용민 마스턴 운용 상무는 파리를 시작으로 OECD 각국의 프라임 오피스를 매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총 자산 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계획이라 말했습니다.
조상무는 또 안정성을 위해 15% 수준의 유동자금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평균 8%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1호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5,000원 단일가로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고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다음 달이면 바이오 의약품 심사 기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시행됩니다. 자, 그간 연구로만 진행돼 왔던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과 치료법들이 보다 빨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우호적으로 갖춰지는 거겠죠. 이종 장기 이식과 줄기세포 등 재생 의료를 통해 더 많은 치료 기회가 환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첨생법 시행을 앞두고 이종 장기 이식을 오랜 기간 연구해온 강정택 엠젠 플러스 연구소장으로부터 그동안 연구 성과 앞으로 정복할 수 있는 질병은 과연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장기 이식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해요. 장기를 이식한다, 뭐 말 그대로인데 이종 장기 이식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현재도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장기부전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분들의 유일한 치료 대안은 건강한 장기로의 대체가 되겠는데요. 국내적으로 장기를 이식받고자 하는 수요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실제 장기를 이렇게 이식할 수 있는 사례는 10% 미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장기 공급의 부족을 동물의 장기, 특히 돼지에서 장기를 이식받아서 장기 부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희망적인 치료 대안을 드리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러한 이종 장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다른 종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뭐 인간과 다른 타 동물이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고요. 동물과 동물 간이 될 수도 있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사업이 단계에 와 있다고 보면 되나요? 현재 가장 현실화되고 있는 이식할 수 있는 재료는 이제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의 각막을 맹인 환자분들에게 이식해가지고 100견이 넘는 시력을 회복하는 사례들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뉴질랜드의 어떤 LCT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돼지의 췌장 세포를 당뇨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이식한 돼지 채도 이식제를 개발해서 현재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돼지의 조직이나 세포, 장기를 이식받는 일이 더 이상 이제 공상 과학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현실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실화가 많이 진행이 돼 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벌써 임상이 들어갔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엠젠 플러스인데 엠젠 플러스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계신지부터 조금 여쭤볼게요. 저희 엠젠 플러스도 가장 현실화 목전에 두고 있는 돼지 췌도 이식제와 돼지 각막 이식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돼지 췌도 이식제는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당뇨병을 치료를 위해서 당뇨병 환자에게 돼지의 췌장에서 분리한 췌도 세포를 이식함으로써 추가적인 인슐린 투여나 합병증 없이 당뇨를 정복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돼지 각막 같은 경우는 각막맹을 통해서 시력을 잃으신 환자분들에게 돼지 각막을 이식해서 시력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돼지 각막 이식제 그래서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뇨 그리고 각막 쪽 이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는 게 이제 비슷한 동물 하면 사실 침팬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랑우탄이나 왜 돼지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은 뭐 원숭이를 비롯한 영장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원숭이나 이런 영장류들은 아무래도 이제 멸종 위기종이고 또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뿐더러 또 사육하는 환경 자체도 굉장히 고도로 특수화된 시설이 필요한 반면에 또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인 그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그 다음 가능성 있는 동물로 이제 돼지를 이렇게 들 수 있는데요. 돼지는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인간과 가장 유사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또 돼지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인간과 사육한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윤리적인 문제를 또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수 무균 사육 시설을 통해서
그 높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유일한 치료적인 그 대안으로는 돼지의 장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거나 그리고 실제 장기의 구조를 보거나 돼지 쪽으로 지금 가는 것이 가장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럼 아까 이제 당뇨 말씀해 주셨고요. 각막 말씀해 주셨는데 돼지를 이용한 이 외에도 좀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 일단은 현재 그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현실화되어 있는 품목이 돼지 췌도와 각막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질환에서 돼지의 장기를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의 심장이라든가 신장 그리고 폐랑 간 이런 이제 고형 장기도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이식할 수 있도록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도된 부분을 보니까 엔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최근에 좀 취득을 하셨다 있더라고요. 뭐 이종장기 이식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건지 조금 더 들어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돼지 췌도 이식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돼지 췌도라고 하면은 돼지 췌장에서 췌도 세포를 분리해가지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투여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아무래도 사람과 돼지라는 종이 다른 그 특이성을 저희가 극복하고자 한다면은 여러 가지 면역 억제라든가 또 유전자 변형된 돼지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역부족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차적으로 어떤 방어 전략을 통해서 돼지 췌도 겉면을 생체 친화적인 나노 입자로 둘러싸는 일종의 방어 슈트를 씌우는 피막화 공정을 이제 개발하게 됐는데요. 그 피막화 제조 방법 기술에 대한 특허를 최근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엠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복제돼지라고 해서 사람의 인슐린 분비하는 부분을 이미 이름을 이쪽으로 해서 알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특허 기술은 좀 다른 거죠?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원료로 할 수 있는 돼지의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보다 사람에게 가까운 형태로 돼지를 개발하는 거를 1차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면역 거부 반응을 좀 낮추려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1차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등록시킨 특허 기술은 1차적인 그 유전자 변형을 통한 방어 전략 외에 2차적으로 돼지 췌도 겉면에 나노 입자로 방어 슈트를 씌움으로써 좀 더 진일보한 면역 방어 체계를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췌도 이식제의 현실화에 조금 더 기능적으로 개선된 형태를 지금 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어막을 계속 구축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성과가 계속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참 성과 내는 건 좋은데 관련법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사실 그동안의 어려움이 바이오 업계 뭐 엠젠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았을 텐데 첨생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혀있던 부분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때요? 네, 이제 최근까지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떤 돼지의 조직이라든가 세포도 사람에게 치료제를 개발될 수 있다는 충분한 연구 성과들이 지금 축적돼 있는데 반면에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는 약간의 어떤 동물의 그런 세포를 이용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왔던 거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동안 이제 법적인 규제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달로 되어 있는 첨생법 이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첨생법은 이러한 이제 안전성 우려가 되어 있는 이종 장기 치료제의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법안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이 이종을 이용한 그 치료제 개발을 하는 업체로서는 보다 좀 더 치료제 개발에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보니까 민간과도 진행하는 대형병원과 진행하는 시험도 있는 것 같고요. 국책과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묶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병원 진행하는 시험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국책연구과제는 어떤 쪽으로 지금 진행 중이신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1차적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돼지 췌도와 돼지 각막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돼지 췌도와 각막은
당연히 전임상 시험을 거쳐서 임상 시험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임상 동물 실험을 삼성병원 장기식 센터와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1차적인 동물 실험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는 추후에 저희가 이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책 연구 과제는 산자부 과제에서 돼지 각막을 이용한 인공각막 개발에 대한 연구 과제와 또 농림부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법정 전염병인 아프리칸 돼지열병을 조기에 진단해내는 진단법 개발, 이 두 가지 국제과제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으면 한 30분 정도 더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궁금증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엠젠 플러스의 지향점이나 못하신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과거에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한다는 거는 상상조차 못하는 굉장히 공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특히나 이제 현실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게 비단 그냥 공상 과학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상황인 거고 가까운 미래에서는 이런 돼지의 장기가 사람에게 이식돼서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일이 거의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엠젠 플러스는 그러한 가까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로서 모든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성과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엠젠 플러스의 강정택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엔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